노벨상을 받은 작품에 대해서 야, 이건 작품적으로 이렇다, 이건 역사적으로 이렇다, 나는 이런 문체에 대해서 불편하다, 나는 이런 문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 나는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자유사회, 선진사회, 다양성사회, 창의사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게 국가와 사회만 그렇습니까? 기업과 조직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기업과 조직도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를 긍정적인 파도로 이어가야 경영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강의 수상소감이 기분이 어떤가?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 감사하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어떤 의미인가? 그렇다. 알다시피 나는 어려서부터 번역서뿐 아니라 한국어로 된 책들을 읽으며 자랐다. 그러니 나는 내가 가깝게 느끼고 있는 한국 문학과 함께 자랐다. 이 소식이 한국 문학 독자들과 내 친구 작가들에게도 좋은 일이 되기 바란다. 차를 마시고 싶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래서 아들과 차를 마시며 오늘 밤 조용히 축하하고 싶다. 그때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 노벨평화상 2000년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 그에 이어서 2024년, 24년 만에 작가 한강님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번째입니다. 축하해줘야죠. 그런데 이제 역사 왜곡, 선정성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한강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그동안 한강님의 소설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평가나 관심을 받을 평가를 받을 기회가 사실은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역사 왜곡 이 단어 나왔죠. 선정성 이 단어 나왔습니다. 역사 왜곡은 아마도 소년은 온다, 5.18 그리고 4.3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쓴 작품들이기 때문에 뭐 이야기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역사적 해석 자체가 지금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선정성 이야기는 채식주의자 이야기입니다. 그 2편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뭐 노벨 문학상 수상, 한강 폄훼 논란, 폄훼라는 단어부터가 제가 이제 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박수 쳐주면 잘한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폄훼냐? 요거 이야기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역사 왜곡이다. 한강 소설은 역사 왜곡이다. 중국 작가가 받았어야 했다. 요 말은 좀 감정을 많이 건드리죠. 현직 작가, 어떤 작가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고 보니 한강 작가 소설이 역사 왜곡이냐? 역사 왜곡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역사 왜곡은 작품에 대한 폄훼다 라고 말하는 것과 노벨상 받은 거 정말 축하할 일이다는 바람직하고, 그거 뭐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라고 말하는 거는 또 바람직한 겁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군대에서는요, 그 한강 채식주의자는 군대에서는 못 봅니다. 군대에서는 그 노골적인 성적 묘사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어떤 폭력성이 강하다거나 이런 것들은요, 진중 서점이라고 있어요. 사실은 뭐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기준이 엄격하고 높기도 합니다. 뭐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뭐 외설적이다, 이게 이제 외설이냐 예술이냐, 이거는 언제든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돼서 문학을 볼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예술이냐 외설이냐, 대화하는 것 자체가 예술이죠. 근데 그걸 이제 법의 잣대로 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너무나 힘들었어, 불쾌했어, 나는 좀 이상했어, 나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폭력적이었어, 나 이상했는데 그게 왜 상을 받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못 보죠. 심사에 번번이 탈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중앙일보 10월 15일자이죠. 많은 국민이 읽는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심사를 하긴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사회적 사건을 다루었거나 표현의 수위가 높은 책들은 대체로 예외 없이 탈락한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4.3 사건을 다룬 것이고,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루었고, 채식주의자는 가부장제, 자본주의, 산업사회에 대한 폭력성에 대한 비판의식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중문고의 특유의 기준, 그러니까 모두가 볼 수 있는 어떤 기준값이 있습니다. 선택해서 보는 것에 갖다 놓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개인의 선택인데. 근데 진중문고라고 하는 것은 야, 요건 보는 게 좋아 라고 하는 추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 편이 좀 불편해하는 것도 좀 빼고 이쪽 편이 불편한 것도 빼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들 중심으로 놓게 되어 있어요. 참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4.3을 바라보고 5.18을 바라볼 때 정말 참 그 가슴 아픈 현대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역사인식은 주류 학계의 역사인식과 저의 역사인식은 같이 합니다. 괴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5.18 가서 돌아가신 군인도 있습니다. 4.3에서 양민만 죽은 게 아니라 거기에 출동했던 군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이 소설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제가 전체를 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군인들에 대한 어떤 적재적인 표현들도 좀 있습니다. 비하적 표현들도 있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거기 후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서 양쪽 극단, 물론 학살당한 쪽,
또는 죽음을 당한 쪽, 이 양민이죠. 무고한 시민들, 무고한 도민들 있죠. 거기가 힘들어하는 것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작품도 있죠. 그것도 뺀 거예요. 그러나 이쪽 작품도 빼는 겁니다. 군대에서는 못 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중문고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장교다. 여러분 요거 야 노벨 문학상 받았으니까 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거 연말에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많이 하실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노벨 문학상 선정 절차를 말해줬죠. 추천작 접수하고 최종 후보를 5명 선정해서 작품을 다 읽어본대요. 그리고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수상작을 발표하고 상은 12월 달에 줍니다. 그래서 문학 부분에서 이상적 경향에 가장 탁월한 작품을 저술한 사람에게 수여돼야 된다. 알프레드 노벨이죠. 노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의 권위와 선정 과정 자체까지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약간 선을 넘는 거다. 작품에 대해서 그 선정에 대한 평가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야, 선정 정말 탁월하게 잘했다. 아니다, 이번 선정 좀 이상하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선을 살짝 넘죠. 살짝 넘죠. 회사에서 승진을 발표합니다. 네, 누구 상 줄 수 있죠. 그러나 직원들 입장에서 야 이번 상은 좀 요런 쪽 중심으로 줬나 보다. 야 요런 상은 좀 나 아쉽다. 내가 더 잘한 거 아닌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야 상 받은 거 저거 보니까 아부 잘한 애들 받은 거다. 사장님 이번에 보니까 약간 좀 우울하던데 옆에서 딸랑딸랑 잘한 친구들 받은 거다. 요렇게 하면 좀 선을 넘는 거죠. 선을 좀 넘는 겁니다. 문학상을 줬는데 그 문학상을 줬다는 것은 그 작가의 세계관, 그 작가의 어떤 이념, 지향성, 어떤 그 인간관 그 자체의 상을 줬다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문학의 기능을 그 충실하게 해준 것을 준 겁니다. 그게 문학의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강 작가, 한강님의 수상에 박수를 쳐주는 것은 그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과 메시지에 대해서 동의해서 박수 쳐준다기보다는 그의 문학적 탁월함에 대해서 박수 쳐주는 거다. 그 두 가지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받자마자 박수 쳤습니다. 와! 일단 박수 쳤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다도 축하합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어떤 분이 이제 댓글로 얼마나 역사를 왜곡했는지 아냐 뭐 이렇게 이제 하시던데 물론 불편해하는 거 압니다.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런 거는 평가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문학이나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대 위에 올라가고 시선을 받는 이의 어떤 숙명과도 같죠.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이 안 됐으면 홍명보 감독의 지도력에 대해서 평가할 일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표가 된 순간 지도력에 대해서 전 국민이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잘한다 못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호 선을 좀 시게 넘는 선을 넘는 이야기들을 이러니까 서로가 좀 불편한 겁니다. 극단으로 가는 거죠. 오마이뉴스에서 채식주의자와 페미니즘 이런 기사를 올려보냅니다. 이건 뭐 연기를 피우는 거죠. 내용인 즉슨 뭐냐면 폭력에 대한 이야기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집중한다. 소설에 드러난 최초의 폭력 사건은 권위적인 아버지로부터 영예가 매맞는 순간이다. 강간, 육식 강요, 자해, 정신병원에 대한 수용, 단식. 이게 참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뭐 한 번씩은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쨌든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니까 읽어봐야죠. 근데 여기에 보면 아무튼 표현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1편, 2편, 3편이 나오는데 중간에 이제 몽고반점 편은 굉장히 그 성적인 묘사가 있어요. 성적인 묘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외설이냐 그냥 묘사냐 차가워요. 차갑습니다. 외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굉장히 차가워요. 목적과 수간이 달라져도 언제나 여성의 몸이 폭력의 대상이 된다.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여성을 그린 셈이다. 소설 속 여성은 나름의 방식으로 저항하고 좌절한다. 가장 두드러기게 저항하는 저항 방식은 육식 거부다. 이 육식 거부는요 사실은 메타포입니다. 메타포고 육식 거부라고 하는 것은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서 육식 거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채식주의와 페미니즘은 붙어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자연과의 합치다. 나중 가보면 3편으로 가보면 나는 채식주의자가 아니야. 나는 꿈을 꿨는데 나는 사실은 식물이야.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채식도 안 먹죠. 물만 먹죠. 폭력적인 사회를 비판하면서 인위적 구조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여성의 모습을 다뤘다면 이 소설은 에코페미니즘의 진부한 반목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채식주의자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폭력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장면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의 대상이 되는 자신을 목격한 여성들의 패배다. 소설 속 여성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대응하지만 결국 가부장적 억압. 이 가부장은 뭐예요? 남자잖아요. 남자의 억압으로부터 완전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을 다루었다. 이쪽 계열이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표현? 아무튼 이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런 이걸 계기로 해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죠.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주장들이 있고요. 추가적인 해석들. 한강님이 거기까지 생각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너한테서 그 냄새가 난다. 무슨 냄새다. 역한 냄새가 난다. 나 그 냄새를 혐오한다. 너는 고기 먹어서 그렇다. 요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저항입니까? 혐오입니까? 남편은 이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해받지 못한 남편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래요. 그 대목을 읽으면서 또 가족들하고도 그래요. 왜 그랬니? 꿈을 꿨어요. 요 이야기밖에 못해요. 물론 한강님은 그 표현하지도 못하는 여성의 약함 또는 그 저항의 약한 방식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해는 됩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난 이래서 이랬어.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서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를 좀 이해해줘. 조금 더 이렇게 그 공동체로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쭉 뒤로 갔어요. 계속 어떤 그 몽고반점 이야기는요. 형부와의 어떤 그 부적절한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여러분들 뭐 읽어보시라고 권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 표현이 굉장히 그 날카로워요. 날카롭습니다. 뭐 한편의 외설 작품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에서도 이렇게 그냥 굉장히 굴종적입니다. 굴종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묵종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수능적입니까? 아니면은 뭐 피해적입니까? 아무튼 그냥 끌려갑니다. 하라는 대로 해요. 그 대목에서 정말 그럴까? 여자들이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감하기는 사실 좀 힘들었어요. 나중에 정신병원 가서도 뭐 그렇게 되는데 근데 어떤 분이 아버지로부터 경험해온 폭력성 때문에 고기 먹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이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희로애락을 함께 하면서 서로 힘이 되는 측면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이걸 뭐 가부장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서로를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이게 이제 어떤 쪽은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 제도에 대해서 거부하고 비혼 선언을 하고 뭐 약간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게 가는 건데 양쪽의 의미가 복합적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값없이 그에게 베푸려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독점, 소유, 착취 혹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속이 그게 구별되십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기업은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해서 사랑으로 하는 겁니까? 이윤을 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 엄밀하게 구별됩니까? 인간은 언제나 목적과 결과를 항상 혼용합니다. 늘 나는 이렇게 뭔가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속에 우글거리는 이기심과 욕심은 내 마음을 언제나 무너뜨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날카롭게 보여주죠. 그래서 저는 문학적 탁월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준단 말이죠. 다만 그들은 평등이 아닌 공평을 주장하면서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해하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 냄새가 많이 난다. 페미니즘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다 나쁜 건 아니고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사람들 일반 대중이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저의 감상평은 두 줄입니다. 채식주의자에 한해서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읽어봐야겠습니다. 영애의 남편은 또 영애의 가족들은 그 일부러 고기 먹여야 했을까요? 꼭 좀 더 기다려줄 수는 없었을까? 이게 이제 저의 감상평이에요.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해석해보면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수는 없었을까? 이걸 제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중립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었어요. 반대로 저의 이야기는 영애는 가족들과 좀 더 소통하려는 노력을 할 수는 없었을까? 네, 사회학적으로 해석해보자면 변화하려는 사람들은 기존 질서와 전통에 대해서 좀 더 소통하려는 노력을 할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보수주의자 혹은 진보주의자 양쪽으로 제가 규정 짓는 거에 대해서 뭐 별로 적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리주의자다. 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자기가 항상 중심이죠. 모든 사람은.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속담 중에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 이런 거 속담 좋아합니다. 예, 기업에서도 기업의 본질은 지켜야죠. 그러나 고객을 만나는 방법과 채널, 상품은 다양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있는 모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에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순종을,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뭐 이게 슬로건이거든요. 뭐 저도 참 그 뭐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에게도 경영을 할 때, 조직을 운영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때 내가 정말 수호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어떤 아주 그 절대적인 어떤 그 수능, 방향성, 그 필요하죠.
망원경이 필요하듯이 방향성이죠. 그러나 오늘 하루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요, 포용성이 중요합니다. 다양성에 대한 포용이 있지 않으면 소수 어퓨 군매는 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에는 곤란해지죠. 그런데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지혜를 구하는 거죠. 공부하고 경험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노벨상 수상위원회에서. 역사적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 역사가 뭐지? 역사가 뭐지? 근데 오마이뉴스에서 참 이런 거를 띄웠더라고요. 이런 게 저는 조금 선을 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어떤 역사서보다도 시대를 진솔하게 기록한 사료이다. 사료라는 단어를 써줬어요. 참 극찬입니다, 이거는. 한 문학 작품에 대해서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런 걸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문학 작품 중에서 사료로서의 가치를 갖는 거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삼국지 연의, 사료로서 가치가 좀 있죠. 이렇게 봅니다. 허구이긴 하지만은 삼국지와 삼국지 연의는 문학과 사료입니다만 비슷하게 가치를 갖죠. 태백산맥 이런 거 사료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한강, 이유님의 소설 한강, 사료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인데 극찬입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소녀는 온다는 이 한 장의 사진이 모티브가 되어서 또는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 현장을 방문하고, 이 작가들은 방문하죠. 방문하고 쓴 책입니다. 이게 사진입니다. 1980년 5월 27일 옛 전남도청 경찰국에서 계엄군들이 진압작전 도중 사살한 청소년 2명, 문재학과 안종필 열사로 확인됐다. 호칭이 열사입니다. 확인됐다. 문재학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이다. 이게 소설을 제가 오디오북으로만 좀 읽었습니다만, 이제 그냥 평범한 소년이에요. 근데 친구 찾으러 갔다가 결국은 이 거대한 역사적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서 결국 이제 죽게 된 그런 이야기이죠. 작별하지 않는다. 이건 4.3 이야기입니다. 4.3입니다.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 작별을 하지 않는다. 서평들 나옵니다. 계속 나오겠죠. 4.3 사건, 요거는 추념일이라고 부릅니다. 추념일, 기념일이 아니라 추념이죠. 이런 거.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드러내주고 이렇게 한다는 점에서, 관심 받는다는 점에서 그런 사건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것은 공감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작품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구한말 때에 이제 고종과 당시에 치열하게 삶을 살아갔던 평범한 사람들이죠. 어쩌면 또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평범하게 살고 싶었으나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버린, 빨리 다 죽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역사적 사실과 어느 정도 일치하냐? 그러면 저는 50% 못 줍니다. 50% 못 줍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냐면, 역사서는 안 읽죠. 역사서는 안 읽고 미스터 선샤인으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초기를 이해해버리죠. 그게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도 역사적 고증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이 인터스텔라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죠. 인터스텔라를 볼 때의 이 블랙홀의 표현 장면 있죠. 이 블랙홀을 표현할 때 정말 과학적 고증에 굉장히 충실하죠. 굉장히 과학적 고증에 충실해서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이 사건의 지평선이죠. 이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그 사건의 지평선.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 자체가 소멸되는, 모든 것이 소멸되는 그 지점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린 그림도 비슷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SF 영화로서 굉장히 탁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자신이 만든 영화에 대해서 과학적 고증이 잘했다, 못했다,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왜 내 작품을 폄훼하냐,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자체가 작품을 더 뛰어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가 콘텐츠가 돼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대한민국 사회가 노벨상을 받은 작품에 대해서 이건 작품적으로 이렇다, 이건 역사적으로 이렇다, 나는 이런 문체에 대해서 불편하다, 나는 이런 문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 나는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자유사회, 선진사회, 다양성사회, 창의사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게 국가와 사회만 그렇습니까? 기업과 조직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기업과 조직도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를 긍정적인 파도로 이어가야 경영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도 있죠. 우리 회사는 우리 사장님이 우파야, 우리 사장님은 빨간색이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 아무 소리 하지 마, 이런 분위기로는 가시지 말란 이야기예요.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빨간색이라 하더라도 직원들 중에서 파란색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그 중에서 좀 강한 파란색, 강한 빨간색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는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제약이 없이, 물론 조직 내에서 정치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약이 없이 이런 난 불편하다, 나는 좋다, 영업부의 성과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생산부의 성과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게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성이 나오고요. 다양성 속에서 혁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까? 동물이 왜 암컷과 수컷이 있습니까? 식물이 왜 식물조차도 암컷과 수컷이 있습니까? 다양성 때문이죠. 내가 자기 복제를 하면 나의 약점이 혁신되질 않아요. 만나서 새로운 개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다양성이 나오잖아요. 승의 함수잖아요. A에서 A의 N승이면 나중되면 굉장히 복잡성과 다양성이 나타나죠. 이 인간의 다양성, 생물 종의 다양성은 이 남녀 생식, 이성 생식에 의해서 나타나잖아요. 조직이 이게 안 되고 자기 복제만 있는 조직이 되면 혁신이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채식주의자 노벨상 받았다고 자녀에게 읽어보라고 권할 수 있을까요? 전 노입니다. 네, 제 자녀에게 권하고 싶지 않은 작품입니다. 두 번째, 한강이 세상을 이해하는 시선에 동의하느냐? 전 노입니다.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한강의 문학적 표현 방식과 차가운 라이프스타일, 한강의 라이프스타일 공감하느냐? 저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노력과 연구, 문학을 대하는 깊이에 대해서 존경심이 가느냐? 갑니다. 저 존경심이 가요. 그 글을 바라보는 관점, 아주 그 한 줄 한 줄의 시적 산문에 대해서 천착했다. 이 문장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 존경심이 갑니다. 그녀의 감정과 본성에 대한 표현과 묘사에 대한 부러움이 있는가? 예, 예스입니다. 이거 굉장히 부럽습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축하하고 박수 쳐주신 예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한단 말이죠.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조직 내에서 누가 승진하거나 영업부가 뭔가 성과를 거두었다, 품질부가 어떤 일을 했다, 동의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떤 측면을 볼 거냔 말이죠. 좀 지적하고 우려를 표하고 싶은 부분을 말할 겁니까? 격려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부분을 말할 겁니다. 요거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회에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리더십을 바라보는 관점들, 주변에 연예인들 혹은 스포츠 스타들, 어떤 결과들 또는 그 시선이 조직 내에도 그대로 작동하니까 그래요. 경험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조직 내에서 굉장히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게 참 성공적이었으면 이런 논란 자체가 안 생기겠죠. 그런데 뭔가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5억, 경우에 따라서는 10억씩 까먹었어요. 그 일에 참여했던 신규팀 멤버들, TF 멤버들 다 몇 명 그만두고 몇 명은 팀장인데 팀원으로 복귀하고 과장인데 그냥 주인급이 할 만한 일로 복귀해야 돼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그 경험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다양성이에요. 그것을 놓고 야 괜찮아 따라와 회식해 이럴 수 있겠죠. 아니면 약간의 시간의 공간을 두고 누군가에게는 휴식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휴가를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바로 그 다음날 모여서 AAR 해야죠. AR 해야죠. 에자일 회고 해야죠. 토론하고 다음번 대안이 나와야 뭔가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죠. 경영자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특정한 어떤 형태를 띠실 겁니다. 관계를 중요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회식하자고 하실 거예요. 굉장히 내성적이거나 이렇게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은요 아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계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처럼 극티 굉장히 이제 사고가 중요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의 경우는 바로 다음날 모여서 AAR 소집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거 개인들 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각 개인들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든 한강님의 작품에 대해서 내 개인적으로 난 잘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공간, 나의 주장을 아직은 펼치기 어려운 상태의 그 공간 둬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조직 내에서 어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살짝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방식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